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전을 하는 건 무리한 면이 있고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선인 측이 요청한 이전 비용 496억 원의 예비비 책정권 역시 내일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확대 관계장관 회의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강행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윤 당선인의 뜻엔 공감하지만 새 정부 출범까지 촉박한 상황에서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등을 옮기는 건 무리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도 했습니다.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4월엔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과 한미연합훈련 등이 예정돼 있는데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군 지휘부와 청와대 모두 준비된 가운데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했습니다. NSC는 이 같은 우려를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전달하고 필요한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합참 등 군 지휘부의 원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군 지휘부 재배치는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현 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승인할 문제인데 윤 당선인 측이 사전 협의도 없이 강행하자 NSC가 제동을 걸고 나온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요청했던 496억 원의 예비비 국무회의 승인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오늘부터 달라지는 방역 지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모이는 인원이 8명까지로 늘었고요. 시간은 그대로 밤 11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이라면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자가격리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도 확 줄었는데요. 지난 17일이었죠. 확진자가 60만 명까지 폭증한 이후에 점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나흘 만인 오늘은 20만 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유행의 정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정부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나흘째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 17일 62만 명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찍었던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뒤 33만 명까지 떨어지더니 오늘은 20만 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보면 10만 명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사라지는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확진자 규모까지 보고 감소 추세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국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BA2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10% 수준이었던 BA2의 국내 검출률이 약 한 달 만에 41%까지 치솟았는데 전파력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30% 정도 강해 정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좀 더 빠른 전파에 대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어서 규모나 정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점 구간이 길어질수록 위중증 환자도 늘 수밖에 없는데 이미 전국 코로나 중환자 병상 10곳 중 7곳이 차 있습니다. 남아있다고 하는 병상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병원에 내놓은 확보한 그 주중병상이 남아있는 정도거든요. 정부는 완치 환자에 대한 퇴실 명령 등 병상 효율화 대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먹는 치료제 처방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긴급 사용 승인을 이번 주 목요일까지 결정하고 이달 말부터 10만 명분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국산 1호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 백신 1,000만 회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해 하반기부터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차량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운전하기가 겁난다는 분들 많아졌죠. 경유 가격 역시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서면서 휘발유랑 별 차이가 없어졌는데요. 당장 화물차 운전자들이 운행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처지에 빠지게 됐다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유소. SUV와 화물차들이 경유값이 저렴한 곳을 찾아 몰려들었습니다. 싸서 왔어요. 응암동 사는데 거기 주유소가 몇 군데 있어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리터당 경유값은 1년 전보다 600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른 건 휘발유도 마찬가지지만 경유는 20% 정도 더 많이 비싸졌습니다. 전국 평균 경유값은 리터당 1,917원으로 휘발유와 8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화물 운송료는 그대로인데 기름값이 대폭 오르면서 수입의 대부분을 거리에 뿌리고 다니게 된 상황. 운송 계약을 해지당할까 두려워 운행은 계속하지만 생계가 어렵습니다. 한번 갔다 오는데 20만 원 이상씩 더 들어간다. 움직이면 자기가 일했던 노동 대가 자체가 안 나오니까 심각한. 전 세계가 코로나 타격에서 빠져나오면서 화물 운송 같은 경제 활동에 필요한 경유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산 경유 공급량이 줄어든 데다 여행객이 늘면서 정유사가 경유 대신 항공유를 많이 생산하게 된 것도 경유 공급을 줄였습니다. 그동안에 정유사들이 생산을 안 했습니다. 항공편이 지금 많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해야 될 항공유의 수요가 지금 증가할 것으로. 휘발유값 역시 일주일째 2,000원대를 기록하면서 9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유가는 당분간 고공행진이 예상됩니다. 이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정부는 인하폭을 더 확대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지난 여름 도쿄에서 즐기는 올림픽이 뭔지 제대로 보여줬던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가 한국 육상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건데요. 지난 도쿄올림픽 때만 해도 간신히 출전권을 따낼 정도였는데 불과 7달 만에 시상대 가장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상혁은 시작부터 거침없이 날아올랐습니다. 2m 20부터 2m 28까지 실패 없이 모두 한 번에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시작해요. 렛츠고! 탈락 위기도 멋지게 이겨냈습니다. 2m 31에서 1, 2차 시기를 모두 실패했지만 특유의 긍정 에너지로 3차 시기를 성공한 뒤 팔짱을 끼고 발을 내려보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이 기세로 2m 34를 첫 시도에 성공한 우상혁은 포효하며 기쁨을 만끽했고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템베리를 비롯해 경쟁자 4명이 모조리 2m 34에 실패하면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신기록 2m 37엔 끝내 실패했지만 우상혁은 손흥민의 셀카 세리머니로 잊지 못할 순간을 기념하며 우리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World Indoor Champion, representing Korea, Woo Sang-hyuk. 자신의 우상인 홀름에게 직접 금메달을 받아 의미를 더했고 시상식장엔 감격적인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상혁의 성장세는 거짓말처럼 가파릅니다. 7달 전 도쿄올림픽 때만 해도 세계 31위로 간신히 출전권을 따냈지만 누구도 예상 못한 깜짝 한국 신기록으로 강렬한 4위에 오르며 역사를 쓰기 시작하더니 지난달엔 자신의 한국 기록을 갈아치웠고 올 시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m 35 이상을 넘었을 만큼 단기간에 세계 정상급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세계 선수권 우승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제 앞으로 부담감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시 준비하면서 여름에 있는 세계 선수권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우상혁은 내일 귀국해 다음 달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을 준비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이 퍼붓는 공습에 전쟁을 취재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언론인들도 잇따라 다치거나 숨지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진이 우크라이나 르비우 지역에 임시 사무소를 연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총장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러시아가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고 이는 명백한 전쟁 범죄라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폴란드 현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전직 뉴욕타임스 기자였던 브렌트 르노가 수도 키이우 인근 도시인 이르핀에서 폭격으로 숨졌습니다. 이틀 뒤 미국 폭스뉴스의 영상 기자인 피에르 자커주스키도 취재 도중 숨졌습니다. Let's go. Let's go. Go, go, go. Move.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언론인은 최소 5명, 부상자도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총장인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씨는 러시아군이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A lot of TV teams were targeted, media teams from Denmark, from Sky News, Al Arabiya, other teams. 또 러시아가 전쟁 상황에 대한 취재 활동을 막기 위해 최소 5개 도시의 방송사에 폭탄을 떨어뜨렸다며 이는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This clearly is a war crime, and I have to say that our organization, Reporters Without Borders, filed a complaint in front of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러시아 당국은 자국 언론들의 유튜브 채널까지 막은 상황. 없어요. 이 나라에서 볼 수 없어요. 크리스토퍼 사무총장은 독립 언론들이 폐간되고 언론인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내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If just you say that there is a war in Ukraine, that it was an invasion, those words are forbidden, and it doesn't. It's like in the novel 1984, 84, written by George Orwell.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 침공 이후 가짜 뉴스를 보도하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기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hat's a danger for the world because it's so easy to perpetrate crimes if you do not have media outlets to be able to just say what happens.